오늘 준비한 내용은 AI 시대에서 상담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 AI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매체가 인공지능이 상담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물론 그게 영화로나 이런 것들 드라마나 이러한 미래 시대를 갖다가 상상하는 그러한 영화에서만 좀 다루어졌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나 빨리 심지어 제가 일하고 있는 와중에 올 거라는 건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근데 네이버 지식 검색에다가 앞으로 인공지능에 밀리지 않을 직업 20개만 추천해 줘라고 하면요. 우리의 직업이 떴습니다. 제가 어제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오기 전에 쳐봤어요. 20개 직업 안에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위협적으로 좀 저는 느껴졌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심포지엄에 들어오기 전에 AI한테 제가 각성한 이제 제 내담자들의 어떤 그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좀 사례를 각색을 해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상담을 받고 나서 느낀 첫 번째 감정은 다행이다. 아직은 AI가 우리 자유를 위협하진 않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AI를 굉장히 똑똑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께 제가 이걸 갖다가 전달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를 그러면 활용을 하고 우리가 뭐를 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I 기반 심리 서비스에 관련된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논문들을 바탕으로 좀 작성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실제로 여태까지 이제 그 AI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치료했던 어떤 그런 사례들을 관련된 다룬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가 조현병 환청. 예. 조현병 환자들의 환청을 치료했었던 그러한 연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기존 그 CBT가 그 근거 기반 치료에 의해서 조현병이라던가 뭐 우울이나 불안이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다루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기존 CBT보다도 더 효과적이었다는 어떤 그런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가상현실은요, 뭐 같은 거 쓰고선 그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서 보는 거고요.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요, 혹시 포켓몬고 이렇게 하면서 현실에다가 가상의 세계를 갖다가 더딥혀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가상을 갖다가 함께 접할 수 있는 거가 증강현실이거든요. 그러한 치료에서 그 공포 치료라던가 불안 아니면 이제 PTSD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그러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제 연구들의 그 제한점에 다루어진 부분은요. 이거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결국은 이 그 내담자, 주체자가 거기에 접속을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의 어려움과 업데이트가 계속 이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제한점으로 되고 있고요. 챗봇 상담 에 관련돼서도 이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테스는 찾아보지 못했고요. 워봇은 한국말로 이미 이제 번역이 되어 가지고 워봇은 활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요러한 AI 챗봇을 활용한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요. 내가 누구인지 굳이 밝힐 수 없는 어떤 익명성. 예. 이건 굉장히 내담자 입장에서는 저는 좋은 어떤 그러한 관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비판이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장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비판이 없다는 거는 당신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긍정적인 존중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24시간 접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고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 관련된 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실제로 상담을 했을 때 대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안과 우울이 실제적으로 이제 많이 감소되었었다는 어떤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공감의 표현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전에 AI와 인간과의 어떤 그러한 다른 차별성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인간이 훨씬 더 공감을 잘해주고 인간만이 그 상대의 관점, 그 사람이 경험한 거에 대한 공감을 훨씬 더 잘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챗봇의 공감적 표현이 훨씬 더 훌륭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요번에 제가 내담자인 척, 예, 챗봇하고 이제 챗GPT하고 상담을 했을 때 이 오히려 공감의 표현이 훨씬 더 뛰어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조금 더 각성을 하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근데 요 챗봇 상담의 한계는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언어적인 단서, 표정이나 억양,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그 피드백 해주는 것이 되게 불가능하다. 하지만 요새는 그 얼굴을 촬영을 하면서 그 얼굴 표정을 갖다가 읽어내는 그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활용하는 그러한 그 챗봇 상담까지 개발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 또한 이것도 이제 옛날 자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복적인 대화 구조, 공감의 깊이가 부족하다.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을 이제 얼굴의 비언어적 메시지까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되고 계속 이제 얘네들은 배워가니까요. AI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음성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요것도 뭐 같은 얘기들인데 어쨌든 앞으로 이 AI가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해서 상담사의 역할을 할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네. 그 심리 검사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하는 그런 연구가 나왔습니다. 이거 가장 굉장히 최신 연구거든요. 작년에 나온 건데요. 심리 검사, 사람처럼 성격, 감정 등에 AI가 반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심리 검사에서 자동화 가능성을 제시해 줬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웩슬러 심리 검사라고 한다면 그 내담자한테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는 걸 갖다가 AI가 대신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런데 거기까지는 가능하긴 하지만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는 우리가 검사의 그 수치만을 가지고 심리 검사 결과를 해석하진 않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 내담자가 머뭇거렸는지, 왜 이 내담자가 이 수행이 특히 느렸는지, 그것이 내담자의 불안 때문인지, 내담자의 뭐 그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수행에서의 어려움 때문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질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역시 인간만이 좀 해볼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의 해석이 굉장히 취약했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한계를 우리 인간이 메이크업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리고 AI는 상담자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활용하고 얘를 비서로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오늘 앞으로 이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AI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반려견을 잃고 함께 떠나고 싶다는 내담자. 저희 내담자의 사례를 제가 각색해가지고 내담자가 했었던 그 말들을 사용해가지고 좀 넣어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르던 개가 죽었다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다. 반려견이 세상을 떠났다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함께 살던 가족을 잃는 경험이다. 혹시 괜찮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냐. 또 지금 마음속에 가장 크게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인지 천천히 이야기해달라. 굉장히 앞부분에 공감을 잘하고 저한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슈퍼바이저였다고 한다면 슈퍼바이지가 이러한 반응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앞부분에 공감을 잘했다. 하지만 너는 이중 질문을 하였다라고 피드백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죽어가는 순간에 나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내가 너를 돌봐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것도 제 내담자가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 생각이 얼마나 가슴에 찢는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져요. AI가 이런 식의 공감을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사랑했던 존재가 마지막 순간에 나를 원망했을 거라는 상상만으로도 나는 굉장히 붕괴될 수 있을 것 같다.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했고 책임감을 가진 것 같은 것들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요. 저는 상담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동물은 죽어가는 순간에 원망이라는 감정을 거의 느끼지 않아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 얘 AI 맞구나 라고 느껴졌습니다. 앞부분의 공감은 진짜 훌륭했어요. 예. 저의 어떤 그러한 반려견이 죽었다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온전히 담아내는 어떤 그런 공감이었는데 여기서 약간 싸늘하게 느껴졌거든요. 예. 그런데 제 내담자가 상담에 왔었던 그런 순간, 이제 상담에 오게 되는 어떤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이야기한 거가 그 전에 그러니까 그 AI하고 열심히 상담을 했었다고, 받고 왔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AI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내담자가 얘기했던 걸 제 챗GPT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조용히 떠난 아이들은 극심한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예. 당신의 강아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내담자가 얘하고 얘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하고서 번뜩 깨닫고 상담사를 찾아서 왔었던 케이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거 너무 웃기지 않나요? 두 번째, 마지막 몇 시간 몇 분 통증 인지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원망을 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것이 저는 물론 이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반려견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한테 이 말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전달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인간들은 저희 선생님들 느꼈을 때 좀 와닿는 어떤 그러한 다른 차이점이 있죠.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안내를 잘해줬다고 생각해요. 지금 바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제 내담자가 똑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반려견이 떠난 거가 너무 힘들어서 나도 그 친구가 떠나갔을 때 죽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바로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챗 GPT, 그러니까 AI가 상담을 하는 거가 다른 상담으로 이어줄 수 있는 그리고 상담사를 찾아가게끔 도와주는 어떤 그러한 중간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느껴졌고요. 두 번째 사례는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담자. 요 내담자의 경우는 제가 슈퍼비전으로 갖고 왔었던 사례를 또 각색해서 그 내담자분이 슈퍼비전 그 사례 속에서 했었던 말을 갖다가 넣은 것입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내담자가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 신념에 의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역으로 따돌림을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러한 사례라고 느껴져서 챗GPT가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냥 무조건 공감만 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직면을 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서 이 사례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흉을 보고. 그런 느낌을 받는 상황 정말 버티기 힘들 거다. 그래서 회사에 가는 것 자체가 고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공감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평가하지 않고 그냥 불편한 그 기분을 이해하려고 여기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 AI가 굉장히 그 상담자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내담자가 했던 그 말, 나 필요 없는 사람을 취급하고 당신도 나한테 인사를 잘 안 했고 내가 이미 내성적인 사람이라 나 인사 잘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나한테 맞춰주지 않는 거 너무 억울하다. 이러한 내담자의 발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가 이 내담자의 감정의 타당화를 해주더라고요. 그건 전혀 이상한 반응이 아니고 자존감에 대한 방어와 관계적 상처에 대한 어떤 그런 당신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라고 이렇게도 얘기해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근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사람들이 이러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 챗GPT가 이거는 지금 분간을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가 별표로 내담자를 위로하려고 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상담에서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엄청나게 위험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담자가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물론 내향적이고 조용하고 낯가리는 성향을 가진 것 자체는 잘못도 결함도 아니고 기질일 수도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 사람들의 탓이다라고 하는 거가 저는 이 내담자가 자기의 어떤 그러한 발전 가능성을 좀 저해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엮여졌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100%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AI는 직면을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만을 들었기 때문에 이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는 물론 다 신뢰를 하고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수용을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내용들 안에서 그 차이라던가 내담자가 이야기한 회기마다 그 간극을 발견하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거든요. 그거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겠다. 예.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나한테 사과받게 하는 방법이 뭐냐. 내담자가 했었던 얘기. 그랬더니 이것도 정상적인 어떤 거다. 예. 직장에서 상대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게 만드는 방법.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나는 이런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AI가 굉장히 그 해결책을 알려주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담자가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진짜 상담자라고 한다면 이런 내담자가 왔다고 한다면 그 사과를 받는 것이 당신한테 어떤 의미인가를 물어봤겠죠. 네. 나는 당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잘못했다고도 생각하지 않다. 챗GPT와의 상담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거, 정말로 내담자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주고 지지해주는 거, 이거는 저는 내담자로부터 우리 상담자들이 좀 더 배워야 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난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어떤 그러한 이 내담자를 갖다가 저울에다 두고선 이제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지도 않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풍부하게 공감해주고 여러 감정들 중에서 당신이 느꼈던 감정이 A라는 감정인가요, B라는 감정인가요, C라는 감정인가요?라고 예시를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정 표현이 서투른 내담자한테 이 AI가 제시해주는 이 감정 표현 방법이 적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담자의 감정을 물어봐주고 감정을 타당화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랍게 좀 느껴졌던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느꼈던 이 부분들은 AI가 아닌 우리 인간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가, 우리 인간은 내담자의 말을 전적으로 옳고 그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벌써 평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챗GPT의 내용이 반응이 너무 길었어요. 그런 부분, 내담자가 해달라는 대로 반응해 주는 거, 그리고 결론을 내려주고 해결책을 내려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AI의 한계라고 느껴졌고요. 오면서 또 생각나는 부분들, AI의 한계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 챗GPT에 접속을 하는 그런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 상담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맥락에서 그 오프라인 상담에 오는 사람들을 내담자로 맞이할 수 있지만, 간혹가다 비자발적인 내담자가 부모님에 의해서 끌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 청소년들은 자기 문제를 이식하지 않으면 저는 이 챗GPT의 상담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특수치료하는 놀이치료라던가 미술치료라던가 모래놀이치료 하는 거는 정말로 인간 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담의 도구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결국은 AI의 장점이 은둔형 외톨이라든가 은둔형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러한 청소년들을 상담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거기까지다. 왜냐하면 결국 은둔을 한다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집 밖으로 결국은 나오게 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진짜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상담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 AA는 중간 도구 정도로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이 종착지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많은 상담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는 상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상담과 상담의 그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받고 가서 그 일상을 생활하면서 상담에서 있었던 것들을 갖다가 적용을 해보고 알아차리고 통찰하고 그리고 상담에 와서 그 변화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AI가 그것을 해줄 수 있을까? 예. 그 상담과 상담 사이에 일어났었던 그 일상의 변화, 그걸 갖다가 내담자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어요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이 AI가 그걸 알아차릴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 같은 사람 상담자 같은 경우는 내담자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과 이번에 이야기한 것이 이런 차이가 있었네. 지난번에는 한 끼도 안 먹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 끼를 드셨다고 했으니까 한 끼라도 먹은 거 이 차이가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어떤 노력이 일어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데 AI가 이것까지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역시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담 장면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 일단은 추가록을 작성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추가록을 그냥 제가 듣고서 막 몇 시간 동안 그 작성했던 고 수련 세대인데 추가록 작성을 그 음성 파일을 넣으면 AI가 그걸 해주더라고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상담에 훨씬 더 내담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 시간을 쓰시면 되겠죠. 상담 일지를 요약하는 데도 굉장히 탁월하더라고요. 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내담자의 정보는 다 제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주 간략하게만 적어야겠죠. 그래서 심리검사 자동 분석하고 리포트 생성하는데도 AI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례 개념화 보조 도구로서도 그 AI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 개념화는 상담자가 하는데요. 내가 한 사례 개념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멍이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메꿔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AI한테 좀 물어보고 그 피드백을 받는 거는 저는 이거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담자 이해를 깊이 확대하는 데도 AI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추가로 갖다가 넣게 되면요. 내담자 언어와 상담자 언어 패턴을 분석해달라고 하면 AI가 그걸 분석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럼 나의 상담 스타일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담자의 감정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어서 내담자 감정의 흐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 부분과 AI가 생각했던 그 부분들을 갖다가 크로스 체킹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주 반복되는 언어와 주제를 분석을 해서 내담자 변화의 과정을 파악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를 내 그 옆에 두는 나만의 비서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AI 세상에서 상담사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인간 상담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공략을 하면 되겠죠. 일단은 진짜 공감 해주는 거, 표정, 목소리, 침묵. 특히 AI 같은 경우는 침묵을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AI의 한계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핸드폰 하다가 막 상담을 받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이 상담의 흐름이 끊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딴 걸로 얼마든지 들어가려면 그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딴 걸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상담의 장면에서는 그 장면에 와서 이 상담자하고의 그 관계에서 1시간을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료적 관계 형성에도 당연히
다름이 있겠고요. 복잡한 감정 맥락 해석하는 거, 그 매 회기마다의 연결, 이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윤리적인 판단, 책임적인 그 책임을 갖고 하는 거는 AI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때로는 AI가 잘못된 정보를 줍니다. 예, 그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을 내담자가 만약에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겠죠. 우리는 AI를 이렇게 활용하셔야겠죠. AI가 주는 정보를 내담자하고 우리 상담자하고의 관계 속 의미로 가져와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해석할 것인가. 이거는 그러니까 그 AI가 아니고 상담사가 해야 할 일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윤리적인 어떤 그런 책임. 그리고 상담의 기술을 AI 기술을 개발하고 설계자할 때 심리학자가 실제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에서. 그리고 내담자를 돕는 안내자로서 AI를 오히려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내담자분들께 AI를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일단은 그 부정적인 어떤 그러한 사고가 떠올렸을 때 흘려버리고 뭐 어떤 그러한 명상을 한다거나 바디 스캔하고 그러는데 그 AI 를 활용한 어떤 그러한 앱들이 있거든요. 그거 갖다가 활용하면서 온전히 나 신체 감각에 그 집중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내담자분들께 AI를 활용하시라라고 똑똑하게 활용하시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AI가 아니고 인간 대 인간의 그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오늘의 이 자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사실은 디지털 대학교이기 때문에 화면과 나와의 어떤 그런 만남인데 여기 왜 오셨어요? 인간계 인간대의 어떤 그런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신 거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인간 상담자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거 갖다가 오늘의 이 자리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